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석범의 인터뷰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책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먹고 사는 문제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안전과 건강은 어떻게 강조를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네. 먼저 이 평가를 해놓은 지수가 있다고 하는데 안전 지수 얘기를 먼저 하죠. 예.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제주의 이 지역 안전 지수가 좀 의외로 좀 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이고 예. 또 원인은 뭘로 보세요? 그 지역 안전 지수는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개 분야에 대해서 화재라든가 그다음 감염병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제주도는 다른 분야는 괜찮습니다만은 유독 범죄율하고 네. 지금 그 생활 안전 지수가 안 좋습니다. 범죄율인 경우에는 인구 1만 명당 그 이제 범죄 건수로 네. 대부분이 이제 지수가 산출이 되는데요. 제주인 경우에는 그것이 123건 이렇게 되는데 네. 전국 평균이 84건 정도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네. 이것은 인구가 적은 지역인 경우는 약간 불리한 편도 있고요. 제주도인 경우에는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하.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범죄율을 이렇게 보면은 예. 대부분이 절도하고 폭력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네. 폭력이 그 중에서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 60% 중에서도 30%는 주체 폭력입니다. 제주도에서 음주율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유흥가 예. 이쪽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율이 높아가고 있어서 제주도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안전이거든요. 생활안전 지수라는 건 뭐냐면 예.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안전사고로 인해서 119 소방 구급대를 부른 그런 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 구급차를 호출한 건수. 예.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경미한 사고들어도 119 구급차를 부르는 그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희 도정에서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 중점 과제로 삼아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범죄율이 높다는 거는 그렇다고 이 관광객 제주도는 관광 산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생활안전 지수가 이게 또 최하위 등급을 갖다는 거는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6개 분야의 평균을 따져보면은 약 3등급 정도 되는데 이걸 앞으로 2등급까지 올리려고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50개 과제 15개 중점 과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매달 그리고 분기별 점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회는 우리 행정부서뿐만이 아니고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리고 자치경찰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안전안심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을에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율 방재단, 그리고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들이 각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내 마을을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활동하고 있는 일정을 조율한다든가 한 번은 모여서 한꺼번에 한다든가 이런 것을 독려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의 범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범죄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이라든가 유흥가가 굉장히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연동지역을 저희가 타겟으로 삼아서요. 안전사업지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6억 원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행률을 확보하고 조도를 더 밝게 하고 그리고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서귀포 올레시장까지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그 반려견을 이용한다라고 예, 예. 하던데 그게 예. 그 사업 명칭이 보니까요. 저 이거 맞나요? 댕댕이 안전지킴이? 예, 예. 왜 댕댕이? 아주 예. 재밌는 이름을 붙였는데 예. 댕댕이 안전지킴이는 이거 뭐예요? 예, 이거 우리가 반려견을 끌고 가면서 예, 예. 반려견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게 되면은 꼭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할 때 네. 안전 유해 요소라든가 이제 기초질서 위반이라든가 이러한 뭐 주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저희 그 안전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예.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예. 뭐 범죄 우려가 있으면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됐는데 예. 올 7월 달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연동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처음에는 참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예.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이 반려견이 우리 사람의 말을 잘 듣는지 오픈된 장소에 가서 놀라지 않는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33개 팀을 뽑았습니다. 지금까지는 41건에 대해서 안전신고가 이루어졌고요. 예. 이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호응도가 높아서 예.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예. 내년도에는 예. 뭐 서귀포 올레시장, 성산 일출봉, 한림시장 그리고 동문시장까지 해서 총 5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반려견하고 산책을 하다가 예. 아 저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는 걸 말하는 거네요? 예, 신고를 하는데 신고할 때는 앱이 국민신문고 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참 이건 잘하시는 거다 생각하는 게 예. 도민안전보호거든요. 예. 이게 물론 저를 포함한 우리 제주도민은 물론 예. 우리 또 주민등록을 제주에 두고 있는 뭐 외국인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예, 들어가 있는데 예. 문제는 잘 몰라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민안전보험이 뭐고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예, 도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전부 이제 보험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보험은 지금 26가지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대부분이 그 상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예. 주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따르는 상해 예.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물놀이 익사 그다음 대중교통에서 어떤 부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농기계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민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이렇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도민안전보험 콜센터가 있습니다. 1522-3556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저희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보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면은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예. 다치거나 예. 아니면 뭐 경운기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내가 이걸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요 아까 1522-3556 요게 예. 전화해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누구나.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보험료는 우리 도에서 예. 예, 연간 한 8억 정도를 이제 보험사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전체가 보험에 이미 가입된 거죠, 이제. 혹시 자부담 없어요? 네, 저한테 없습니다. 부담이 오는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1522-3556 만약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만 사고를 혹시 당했을 경우에는 아까 도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뭐 문의하시면 네.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부터는 좀 더 약간 좀 우리 도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 이 이상기후 문제가 뭐 우리 실장님도 뭐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비가 또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게 예. 또 뭐 2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상재해 이런 기상으로 인한 재난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황 관리,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실장님께서는 이거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기후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는데 원래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제주도 강수량이 3분의 1은 900mm가 한라산에 내렸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가을에 그 폭우가 200년 만에 나올 만한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민간군경 합동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평시에는 이분들이 집수구 청소라든가 하천변 지작물 등을 제거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단 유사시가 되면은
우리가 사전 통제 지역이라든가 사전 예찰 지역을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자율방재단이라는 민간단체 그리고 공무원, 자치경찰단 이 세 사람이 한 개 조가 돼서 담당 구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도정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전 통제 지역, 사전 점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에 따라주시 바라고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알리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주도에는 극한호우가 가끔 일어납니다. 뭐 대전 지역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도 제주시에서는 안 쏟아질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당 강수량을 중요시 여깁니다. 50mm 이상의 시간당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0mm 이상 떨어진 지역의 방정 2km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방송 같은 건데 이것이 제주도 전역에 280군데가 깔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50mm 이상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방송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도민들에게 이러한 재해 정보를 잘 알려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도민들에게 뭐 침수 흔적도라 그래서 이쪽엔 침수가 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재해 지도라고 해서 네. 온라인으로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지도에는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 위험이 됐을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대피로도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책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 89개소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으로 크게 간판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가 이것도 마찬가지. 비가 적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많은 비가 왔을 경우 결국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경보 방송 시스템이라든지 재해 지도를 작성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 이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저희 언론 쪽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진이 뭐 하루에 서너 번씩 난다. 예. 특히 제주 이 연근에서 난다.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도민들이. 또 제 주변에서도 이러다가 이거 제주도도 예전에는 좀 괜찮다 했었는데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뭐 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예, 저 지진 같은 경우에는 21년 12월 달에 대전 그 앞바다에 4.9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지진이 일어나서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지진에 대해서 자동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육상 지역에서는 지진 강도가 3.0 이상, 해상 지역에서는 3.5 이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자동 문자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사이렌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 예. 해상은 3.5. 3.5,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 건물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공공건물에 대해서 방제 성능을 100%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건물이 지금 134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뭐 다리도 포함될 수 있고 체육관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 그런 경우인데 지금 방제 성능을 가진 비율이 약 80% 정도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 모든 시설에 대해서 방제 성능을 점검을 하고 방제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제 성능이라는 건 뭐예요? 내진? 예, 내진 성능이죠. 아, 내진. 예.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이죠. 그리고 이제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2017년 12월 이후에 이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2층 이상, 연평방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성능이. 그래서 상관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 이제 내진 성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물 그 지진 난전 인증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드는 비용의 9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그런 내진 설계 의무화는 돼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이게 건축법상 의무화가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설계는 다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의무화가 되겠는데 그때는 보다 이제 크고 이제 층수가 높은 건물 위주로 되었고 예. 2017년에는 2층까지 됐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제 건물들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거의 다 돼 있네요. 사실 보면 지금 보면 네. 80%가 돼 있다는 거는 예. 이전에 아주 오래된 공공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돼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차근차근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네. 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진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런 폭우 이런 거에 대한 그 대비라든지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이런 이상 기후에 따른 재예방을 그럼 어떻게 나갈 것이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장님에서 하고 있는 이 재예방 대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저희가 제주도 전체 지역에 대해서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에는 제주도의 자연재해 위험 요소와 위험 지역을 선정을 하고 어떻게 복구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자연재해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뭐 상습 침수 지역이라든가 풍수해 지역 뭐 이런 지역에 대한 이제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3개 지구에 국비 30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지방비도 300억을 추가 투입을 해서 6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제주형 건강주치라는 걸 합니다. 주치라는 거는 뭐 쟤를 이렇게 잘 케어해 주는 의사를 두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가오는데 먼저 이 제주형 건강주치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일단 아파야만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건강은 관리하는 개념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주치는 우리가 건강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확한 병원을 안내해주고 우리가 보다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 과잉 진료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쇼핑이라든가 5분 진료라든가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고령화가 많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이 주로 이렇게 많이 지내고 있어서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만성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는 1차 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나요, 이거? 지금 시작은 아직 안 됐죠? 예, 이 사업이 내년 7월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 우리 제주도민을 자체로 해서 토론회를 했지만 국회에 가서도 토론회를 했고요. 국회에서도. 예, 그리고 우리 그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도내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있어서요. 이런 추진 동력이 확보가 된다면 이제 보다 이제 중앙정부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서 내년 7월에 출범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 도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만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제주도만 별도로 하려고 제주형 건강주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 과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제주형 건강주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거. 무료 대란 여파는 없을까요? 이것은 지역 내 기업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저희들이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내년 7월 예, 기대를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뭐 가장 관심을 모았고 또 대통령께서 아주 흔쾌히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진 이 상급 병원 지정 문제. 예. 지금 뭐 우리 강동원 실장을 비롯해서 제주도에서 여러 번 이 상급 병원 지정을 해달라 정부에 요청을 했고 근데 이제 번번이 또 제주도가 뭐 서울과 같이 평가를 받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기대도 높아졌고. 자, 우선 먼저 이 상급병원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를 우리 도민들은 갖게 됩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저 상급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맞아요. 예. 상급병원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이제 권역별로 병원들을 평가해서 지정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아까 서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는 지금까지 서울 권역에 포함됐었고 그러게요. 서울에는 큰 병원들은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제주만 유일하게 상급병원이 없습니다. 다른 데 다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지자체를 다 있는데 제주도만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예, 우리 도민들이 이제 연간 그렇게 해서 도외로 나가는 이제 환자 수가 14만 명. 1년에? 예, 그리고 이제 나가는 돈이 2,400억 정도. 어마어마하게 돈이라고.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쓰는 우리 의료 비용으로 의료 쓰는 게 비용. 2,400억이에요. 이런 도외 진료가 많이 되는 거죠. 예. 상급병원은 이제 중증이라든가 응급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3차 병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도민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급병원을 가려면 서울 가야 되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에 만약에 생긴다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상급병원이 가능한데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못 가고요. 가기 전에 이제 진료 의뢰서라든가 이런 것이 끊어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2차 병원을 한번 들리고 상급 3차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응급이라든가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상급병원에 가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과라든가 정형외과 이런 경우에 동네 의원에 가서 이제 의뢰서 받아서 보다 큰 종합병원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와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의 부담이 있지만 그리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이 되면은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내 2차에 있는 종합병원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 이런 부분들은 상급병원에서 처리를 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경증이라든가 중등증이라 그래서 덜 중한 그런 환자들은 지금 갖고 있는 2차 병원인 종합병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에 대한 분담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제주도 섬 전체가 의료의 역량이 강화된다. 그럼 도민들이 결국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든 의문이 그럼 이 진료비는 좀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진료비가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은 약간 5% 정도 이제 더 뭐 월등히 뛰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은 상급 종합병원은 경증 환자 감기라든가 이런 작은 병들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병원은 이제 중증 그리고 응급 이런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 수가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정확한 워딩은 뭐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본인의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이걸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언급도 계셨고 당시 함께 배석했던 그 정부 관계자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약속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역 분리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를 서울에서 띄어내는 권역 분리. 원래 말까지 그렇게 용역을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년 초가 되면은 권역 분리에 대한 이제 결정이 이제 심사위원회를 1년 동안 하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임기 이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게 상급병원이 3년 주기로 결정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6기가 언제 시작되냐면 2027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럼 평가는 언제 하느냐? 2026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상급병원이 되려면 2026년도에 이제 신청서를 내서 평가를 받아서 예. 12월 정도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그 차관님께서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제주도 내에 있는 병원들을 이렇게 다 방문을 하시면서 예. 점검도 하셨고 예. 의지도 피력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를 해서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지정되면 이 지정된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더 확대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상급병원이 제도의 개념상 현재까지는 지정만 해주고 이 정부의 지원이 별도로 없었는데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와서 이제 말씀하신 그 워딩을 보면은 예. 제주도 내에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 예. 상급병원의 지정에 맞게끔 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 예.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좋은 성과가 거두기를 보고 우리 그 강동원 실장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좀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예. 아, 이거 하나는 우리 이제 가파도와 마라도 같은 약간의 의료 취약지를 이 원격으로 네. 소위 말하는 비대면으로 이 협진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원격 협진 사업은 그 의료진 간에 협력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사업인데 네. 지금까지는 가파도 마라도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만은 원래 서부 지역 그러니까 서부 보건소와 보건소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11개 보건진료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제주도 내 48개 보건진료소로 확대할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보건진료소가 전부 우리 중산간에 있습니다. 맞아요. 의료 취약지죠. 예. 이분들이 지금 직접 이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네. 그렇게 하려면 버스를 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건진료소에 가면은 약은 주긴 줍니다. 근데 그 뒤에서는 간호사가 주는 약이라서 의사랑 직접 만나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런데 이 원격 진료라 그런 것은 시내에 있는 의사가 보건진료소에 있는 환자랑 예. 그 ICT를 통해서 화상으로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 도정에 추구하고 있는 15분 도시와도 일맥상통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전도로 확대해서 예. 우리 취약지역에 있는 이러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파도 마라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협력위원. 네. 네.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원을 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녹록치가 않은 게 지금 현실인데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 의료원에 위탁 운영을 예, 하겠다. 예, 이게 뭐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된 겁니까?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민간협력의원이라는 그런 것을 마련을 했고 이거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건물도 참 잘 지어졌고 예, 기반 시설도 잘 돼 있는데.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주 우수한 사례라 그래서 예.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마침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던 시점이 네. 이 의료 대란이랑 겹쳤습니다. 아하. 그래서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지금까지 6차례에 거쳐서 공고도 하고 어떤 의사분은 하겠다고 오기도 했고 계약도 맺고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게 개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정책적 결정을 했고요. 예. 이 병원을 일단은 서귀포 의료원에 위탁을 지금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원을 해놓고 매년 우리가 성과를 평가를 할 겁니다. 성과를 평가를 해서 이것이 과연 수익성이 얼마나 나는지 예.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를 해서 결국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예. 민간이 들어와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로서 서귀포 의료원에 위탁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냥 닫아놓을 수는 없으니 예. 일단 서귀포 의료원의 의료진을 활용을 해서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원래 취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의사를 이제 모셔오게 된다면 예. 그때는 진짜 민관협력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귀포에서 경영을 하면서 예. 모든 경영 성과를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예. 이 민간 의원들이 이제 그걸 보고 보다 쉽게 이 병원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왜 안 오는 걸까요? 수익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수익성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료 취약지인 대정 지역에 이제 개설을 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밭에 갔다 와서도 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 하는 야간 진료를 저희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 10시까지는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의료 인력이 많이 듭니다. 한 사람으로는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돼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처음 계산할 때는 충분히 수익성이 난다고 저희들은 용역도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실하고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보겠다. 직접 운영을 해봐서 이 수익성 분석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 수익성 분석하는 것을 나중에 네. 의향이 있는 분들에게 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안전 실장하고 소위 말하는 의료 취약지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비대면을 통한 협진이라든지 민간 협력위원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닥터헬기. 예. 이걸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닥터헬기가 저희가 2022년 12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예, 닥터헬기는 헬기에 의료진이 직접 탑승해서 예. 현장에 가는 건데 가는 순간부터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네. 한시가 급한 그리고 시간을 다투는 환자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올해는 41건을 운영했고 작년은 37건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육로로 접근하기 곤란한 한라산이라든가 섬 지역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닥터헬기를 보다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계점이라는 것을 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계점은 뭐냐면 닥터헬기가 아무데나 이제 착륙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착륙장을 미리 지정해 놔야 됩니다. 맞아요. 예. 지금 38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예. 이것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원래는 아마 40개소가 제주도 전역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헬기에 경납고가 없습니다. 헬기가 그 숙소, 헬기 숙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수막리 쪽에 해놨는데 예. 이쪽에 기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닥터헬기가 출동하려면 장애요인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제주공항에 지금 저희가 경납고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은 이것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보다 많이 닥터헬기가 수월하게 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의 그 도민들의 아주 위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또 잘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께서도 고민이 많이 하셨고 이게 참 시각이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여러 가지 시각이 나눠졌는데 차 없는 거리. 예. 예. 이게 참 행사는 뭐 잘 돼서 뭐 다행인데 이 행사의 앞과 행사의 뒤에 이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또 이해 당사자 간의 시각이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각으로 나왔는데 먼저 이 차 없는 거리를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직접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 왜 이걸 하시게 됐는지. 제주도에 그 이제 건강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걷기 실천율 이것도 굉장히 안 좋고요. 비만율 이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효과가 없다 보니까 보다 이제 도민들에게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도민들이 평소에 걷지 못한 그런 대도로를 걸으면서 걷기 가치를 좀 인식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1인당 자동차 보유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자동차 줄이기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이 걷기 대회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예. 이것이 뭐 도민들은 뭐 급작스럽게 도청 주주로 했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올 1월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1월부터?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도청 내부의 걷기 정책 협의회를 이제 취합해서 이런 의견을 나눴고요. 공무원 대상으로 원탁 토론을 했지만 도민 대상으로 100명 정도를 모여서 원탁 토론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추진을 하면서 9월 달에 행사를 하게 됐는데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범도면 걷기 추진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31개 단체가 포함이 됐는데요. 네. 제주도에 이제 걷기 연맹이 있습니다. 걷기 연맹 회장님하고 네. 서귀포에 걷기 협회가 있습니다. 걷기 협회 회장님하고 이 두 분이 공동위원장이 됐고 요 협회를 통해서 요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행사를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10억 걸음 걷기 행사도 했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 하면 도민들이 2달 동안 10억 걸음을 걸으면 돈에 8개 기업이 한 2억 원 정도를 돈에 불우한 사회단체 이런 봉사단체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그 10억 걸음 걷기 기부 캠페인은 2달 동안이 지금 11월 말이 끝이거든요. 근데 거의 한 130% 이렇게 도민들이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 행사는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1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뭐 풍성하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고요. 예.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나왔습니다. 예. 426명 중에서 저희가 426명 정이 평가를 받았는데 예. 83%가 이렇게 만족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사후의 평가도 아주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각이 있어요. 예. 이제 장소의 문제. 왜 꼭 그 중심 도로를 차단하고 하느냐. 예. 뭐 구도심 가도 해도 되고 예. 또 제주도에 올레길도 많은데 예. 거기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장님은 이게 1월부터 준비했다라고 예. 했는데 도민들이 알기는 뭐 한 행사를 거의 가까워서 이제 관심이 뭐 높아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주도 행사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는 개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래서 예. 이번 행사를 끝나고 나서 예. 또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라는 내부적인 목소리들이 있어서 예. 그럼 또 한 번 이제 원탁 토론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또 한 번 했는데 그 결과 나왔어요? 예, 지금 뭐 종합적인 결과는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예. 이제 대충 뼈대는 나온 거죠. 예. 예, 그 나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행사의 목적에 충실하자. 목적에 충실하자. 이 행사가 이제 뭐 올레길 걷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행사가 대도로에서 우리가 이제 걷는 그러한 목적에 충실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걷기에 대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감되는 확률이 이제 87%. 네. 그리고 도로 막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확률이 79.2%. 그다음 행사 장소에서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도심권 대로라든가 그다음에 구도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올레길이나 이 밖에 해안도로나 이런 도로는 우리 목적에 맞지 않고 구도심이나 우리 도심권 대로로 하는 소위 말하는 연북로나 뭐 이런 데가 보다 더 유용하다, 행사에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행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행사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왜 관에서 이렇게 문제점 개선하고 행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런 행사들은 도민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예. 이것이 우리가 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 행사를 만든 취지를 잘 살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매 환자 부분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환자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실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이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도 심각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치매 환자를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 제주도 내 치매 환자가 등록된 환자가 약 8,000명, 그리고 8,000명. 그리고 치매 유병률이라 그래서 그 60세 이상을 이렇게 했을 때 8%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60세 이상 인구의 80%. 8%. 8%. 예. 많은 지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에 6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예. 그 6개의 보건소가 전부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치매 안심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조기에 발견. 예. 치매 선별 검사를 합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그래서 좀 이상이 나오면 병원에 가서 하는 정밀 진단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그 치매자들을 위한 그 쉼터라든가 치매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치매를 걸리면은 그 조호 물품이라 그래서 치매 돌봄에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의료비도 약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가장 큰 이 가족들의 가장 큰 이 고통 중에 하나가 치매 환자가 이제 실종, 예, 집을 나가 버리거나 또 어느 보호 장소에서 이탈하는 경우거든요. 이 실종된 치매 환자를 뭐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종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렇습니다. 정책이 있어요? 치매 실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께서 치매자들은 지문을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만일의 사태에 빨리 찾을 수가 있고 치매 환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인식표, 목걸이 같은 거죠. 예,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지킴이라고 해서 GPS가 내장된 이 우리 워치 같은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치매 환자에 대한 위치 추적이 쉽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르신들 보니까 이렇게 시계 같이 시계, 검은 색깔. 그렇습니다. 그건가요? 저희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치매로 인해서 실종이 났을 때는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도에서는 그 이제 18,000개의 CCTV가 있습니다. 이 CCTV에 그 AI 기능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치매 환자가 실종된 분이 어떤 키라든가 그 다음에 입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AI로 이 CCTV 전체에 있는 집 녹화분까지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치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돌봄이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잘 안내해주고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치매 안심마을이라든가 우리가 치매 파트너라든가 치매 안심약국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고 육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삼촌 어디래 감수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치매 실종에 대한 찾는 모의 훈련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치매 환자를 가정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우리 주민들이 치매 환자를 이렇게 경찰서에 안낸다든가 치매 환자의 인식표를 보고 안내를 해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해주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랍니다. 삼촌 어디래 감수가 우리 프로그램 이전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한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실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 질문 하나만 더 하죠.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환기세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무료 접종도 아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접종을 어르신들은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에서 설명을 드리면 13세 이하 어린이거나 60세 이상 노인분들의 경우 해당이 되는데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되고 장애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기관이라든가 우리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시면 되고요. 코로나19는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료 취약적 그러니까 감염 취약 그 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그리고 입소자들이
그 무료 접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가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의료기관에 가셔서 예, 접종을 받으셔도 됩니다. 예. 네, 오늘 뭐 이게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도 해줬고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뭐 당부의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죠. 예, 우리 도에서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의 역할만으로는 안 되고요. 도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술자석이 많아질 시기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범죄 중에서 주치 범죄도 약 30%나 됩니다. 9시 이전에 귀가하셔서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전실장께서 9시까지 술은 9시까지 1차로 끝내라고 네, 당부도 하셨고 또 이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 협조를 또 요청도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우리 안전실장과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과 모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김석범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